안녕하세요. 삐뚤어진 효심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을 두 눈으로 목격한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누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효가 기특하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그 사람들은 큰 벌을 받고 말았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부모님은 경상도 지방에서 조그맣게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전 항상 반찬 가게 가서 엄마를 도와드리곤 했는데요. 아버진 제가 어릴 적부터 당뇨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대부분의 일을 엄마가 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엄만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무렵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만 혼자 저와 여동생을 키우게 되었죠. 저도 사실 동네에선 손맛 좋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지만 전 아직도 우리 엄마 손맛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엄마 반찬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엄마의 김치였어요. 김장김치부터 겉절이, 파김치, 열무며 콩잎으로 만든 김치며 진짜 뭐든 어떤 재료든 뚝딱뚝딱 김치를 만드시곤 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제가 엄마 손맛을 못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짠지예요. 엄만 보통 무 말린 거나 배추 남은 것들로 짠지를 만들어 놓으시곤 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마의 반찬 가게엔 늘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게를 운영하던 엄마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대학도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20대 중반쯤 사회생활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크게 아프시면서부터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하시며 고생하셨던 엄마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된 거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을 정도로 상황이 심해지자 엄만 더 이상 반찬 가게를 운영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좀 우울해하셨던 것 같아요.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엄마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거든요. 엄마, 점심은 먹었어? 저녁은 우리 여기 근처에 칼국수 집이라도 갈까? 엄마 거기 칼국수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거기 가서 밥 먹자 우리. 아유, 됐어. 무슨 칼국수야. 그냥 대충 집에서 밥 먹지 뭐. 너 내일은 일찍 올라가. 어차피 출근돼야 되고 늦게까지 있으면 피곤하잖니. 아휴, 엄마도 피곤하다. 얼른 자야겠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단 한 번도 자리에 누워 쉬어본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만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매일 자리에 누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엄마가 좀 반대를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죠. 김치? 수연이 너 진짜 그거 할 수 있겠어? 배추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닌데 소금에 절인 배추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 알아? 그거 들고 나르고 하다 보면 아유 허리가 다 나갈 지경이야. 안 돼. 그런 건 수연이 너한테 못 시킨다. 네가 김치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알려줄 수야 있지만 그걸로 사업은 하지 말어. 너만 힘들지 뭐. 에이, 엄마. 내가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니까 내가 당연히 잘하지 않겠어?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엄마도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리고 엄마도 나랑 같이 일하면 더 좋지 않겠어? 나랑 지연이 다 타지에 나가서 일해서 엄마 혼자 쓸쓸하잖아. 하기사, 뭐 그렇긴 하다만
아유, 그래도 안 돼. 너 힘들어서 안 돼. 그냥 너 하던 일에 수연아. 엄마, 제발. 엄마 지금도 단골 손님들이 엄마 김치 맛보고 싶다면서 연락 자주 온다며. 엄마 손맛은 인정받았으니까 사업 잘 되는 거야. 걱정도 없잖아. 그지? 내가 그냥 여기 내려와서 살게. 그럼 엄마랑 나랑 둘이 살면서 하면 엄마야 더 좋지 뭐. 그렇게 전 엄마를 설득하고 설득해 마침내 김치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평생 김치를 만들었던 그 레시피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옆에서 하나하나 김치 만드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며 코치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엄마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김치를 팔겠다고 하니 엄마는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김치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김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반엔 그다지 큰 사업은 아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 정도로 운영하면서 알던 단골 손님들에게 조금씩 판매하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엄마의 레시피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치를 사가신 분들이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주신 덕에 저희 김치는 점점 더 잘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작은 공간에서 저 혼자 김치를 만들다 직원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새 좀 더 큰 작업장으로 공간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김치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가 주변에도 김치 공장이 정말 많이 생겨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들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경쟁업체 비방에 거래처가 끊긴 적도 있었고 공장 기계가 고장나 납품을 잘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전 더 정신 차리고 김치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시 김치 레시피를 조정하고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재료들도 다 국내산으로 쓴다고 홍보물도 다시 만든 후에 그렇게 발로 뛰면서 재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희 업체는 다시 활발하게 거래처를 늘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김치에 말 그대로 미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여동생은 저보다 일찍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다 보니 엄마도 제가 얼른 시집을 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자리도 많이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지인분께서 마련한 선자리에서 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혼자 지방에 와 일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다니던 회사 상사분께서 선자리를 마련하셔서 나오신 거였죠. 선자리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참 씩씩하고 생각이 진중한 모습이 좋아 보이더군요. 혼자 타지에 나와 살면서도 나름 살뜰하고 야무지게 살고 있는 게 딱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보통 선자리에서 제 김치 공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보단 저 김수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8개월 만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선 당연히 남편을 좋아하셨고 시댁은 파주였는데 시부께서 남편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계신 상황이었어요. 남편 위론 누나인 신우가 있었고 남편 밑으로 여동생인 막내 신우이가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전엔 그저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슬슬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흰 결혼을 하고서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있고 남편도 40대다 보니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임신이 한 방에 딱 되었어요. 저흰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쉬는 날 시댁에 딱 이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말리시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신우이 때문이었습니다. 예, 니들 임신한 거 네 신우이한테는 좀 나중에 알리면 안 되겠니? 네? 왜요, 어머님? 아유, 네 신우이 여지껏 애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니들 임신했다는 거 알면 걔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안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니들도 나이가 있으니 이렇게 빨리는 안 되겠거니 생각해서 안 했더니만 어떻게 떡하니 애를 가져. 그래도 앞으로 배도 불러오고 알아야 할 일인데 말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유, 괜한 얘기 하지 말어. 아유, 혹시 모르지. 걔가 또 임신할지도. 당분간은 임신했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알았지? 경기도 지방에서 파주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는데 시모의 반응을 보고 나니 진짜 맥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도 남편은 개의치 않고 모든 식구들에게 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큰 신우는 축하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너무 멀다며 한 번 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엄마와 여동생은 병원까지 와서 출산을 축하해 줬습니다. 여동생은 제 산후조리 비용도 주고 엄만 제 옆에서 그 아픈 몸으로도 제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남편은 그런 엄마와 여동생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시댁은 워낙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 대해 처음엔 잘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식구들만 모여 돌잔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돌잔치를 하려고 한다며 연락을 하자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바로 큰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네? 이혼이요? 아니,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 여행 간다면서 글도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네 시누이 자존심에, 그럼 이혼했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겠니? 걔가 아마 속이 말이 아닐 거다. 이혼해서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분간은 걔 심기 건드리지 말어. 돌잔치는 우리가 못 갈 것 같구나. 니들끼리 축하하고 그러려무나. 결국 저희 아들의 돌잔치에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저희 친정 식구들만 모여 축하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함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 시댁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흰 항상 먹을 걸 챙겨가곤 했어요. 한우도 사가고 해산물도 사가고 늘 저녁상에 올릴 음식들을 저희가 챙겨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너무 바빠서 챙기지 못하고 시댁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하자마자 큰 시누이가 나와보더니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찼습니다. 어? 뭐야? 니들 저녁에 먹을 거 안 사왔어? 아니, 어떻게 집에 오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와? 아니지? 뭐라도 사가지고 온 거지? 네? 아, 저희 아까 일 끝나서 부랴부랴 오느라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왔네요. 대신 이거 과일은 좀 사왔어요. 뭐, 과일? 과일로 누구 배를 채워? 아유, 식구들 바리바리 데리고 오면서 먹을 거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염치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와? 엄마, 우리 집에 먹을 거 있어? 없지 않아? 그럼 그냥 나가서 먹자. 안 그래도 내가 알아본 곳 있었어. 거기 가면 되지 뭐. 니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유, 일단 배고프니까 나가자. 그러면서 큰 신우는 저를 데리고 시댁 근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메뉴가 생각보다 좀 가격대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큰 신우는 막 신이 나서 이것저것 메뉴를 시키고 저희도 그런 신우가 주문하는 메뉴들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이 정도면 당연히 음식값은 큰 신우이가 내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다 먹고 나가려는데 큰 신우인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전 너무 황당해서 바로 큰 신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 형님,
어디 가세요? 왜?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옳게 사온 과일이나 깎아 먹자. 네? 아니, 여기 계산은 안 하세요? 계산? 내가 돈이 어딨어. 당연히 올케가 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올케만큼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잘 먹었어, 올케. 그러더니 횡하고 시모랑 작은 신우를 데리고 가버리는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제 성격이라면 바로 신우를 불러서 계산하라고 끝까지 말을 했겠지만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면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내려오는 내내 전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 나 30살에 돌아가신 거 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누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여동생은 이제가 대학 졸업해서 사회생활 할 때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내내 누나랑 여동생이랑 엄마 걱정만 하셨어. 아버지 소원이 내가 그 세 사람 잘 지키는 거였거든.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소원만큼은 내가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래. 어?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받아주니까 시누이들이고 어머님이고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참아줘. 당신 속상한 거 나도 알아. 근데 누나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충격에 일도 제대로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좀 이해해주라. 돌아가신 시부께선 시댁에서 정말 든든한 지주였습니다. 신우들도 다 시부를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다가 상태가 나빠지셔서 돌아가셨다 보니 다들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지를 어릴 적에 여의었었기에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 처음 몇 번은 저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갔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한 번은 갑자기 작은 신우한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김치 공장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 언니네 김치 공장에서 자리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네 김치 공장 제법 크다고 하던데. 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잘해요. 솔직히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긴 좀 그렇고 언니가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가씨, 근데 저희 일하시는 분들 다 김치 만드는 작업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안 해본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죠, 그럼. 저 잘할 수 있어요. 언니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대신 저 월급은 잘 주셔야 돼요. 30대 후반임에도 멀쩡한 직업 없이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만 있던 작은 신우가 웬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전 작은 신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저와 같이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작은 신우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김치 공장에 가선 일도 안 하고 자꾸만 사무실에 들어가 쉬기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작은 신우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아가씨, 지금 뭐해요? 밖에 가서 일하셔야죠. 아까 제가 일하라고 시킨 거 못 들으셨어요? 아까 직원이 옆에서 같이 이거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언니, 나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지금 너무 더워서 이 옷도 너무 불편하고 솔직히 여기 사무실에서 제가 사무 업무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 업무라뇨. 그런 건 제가 다 처리하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일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놀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른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유, 언니, 잠깐만요. 저 친구랑 연락해야 돼서 조금만 있다가 들어갈게요. 뭐라고요? 아가씨, 일 안 하실 거면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짐 싸시고 다시 집으로 가세요. 아니면 당장 일어나서 공장 들어가서 일하시던지요. 이렇게 하시면 저 월급 못 드려요. 그러자 작은 씨는 좀 당황해하더니
이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거리는 통에 직원들은 자꾸만 저한테 와선 집에 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전 일만 겨우 끝내고서 점심이 되자마자 전 작은 신우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서 내려주면서 작은 신우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일 앞으로도 하실 수 있겠어요? 오전에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앞으로 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봐요. 언니, 솔직히 저 언니 신우인데 이렇게까지 일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빠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나름 새언니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좀 가족인데 봐줄 수도 있잖아요. 뭐요? 봐줘요? 저희 공장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지만 한 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거 없으세요? 아가씨 못 하시겠으면 저녁에 오빠들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언니, 그럼 저 오늘 일당은... 네? 일당이요? 오늘 아가씨 내내 뭐 하셨는데요? 일당은 다는 못 드려요. 나중에 시급 쳐서 오늘 일한 거 드릴게요. 그리고선 전 작은 신우를 집에 놔두고서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전화가 아주 불이 날 정도로 계속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라도 났나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전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시모였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꽥하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어떻게 내 귀한 딸 거기까지 데리고 가놓고선 내내 힘들게 일을 시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일 못할 거면 가라고? 아니, 어떻게 네가 신우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생고생 시켜서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줬다며? 어머님, 아가씨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내내 사무실에서 놀다가 겨우 공장 가서 일 시켰더니 배추 하나 들고 힘들다고 쉬고 양념 한번 묻히고 힘들다고 쉬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돈을 줘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엉엉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겠니? 너 당장 걔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사과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얘기 들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저. 저 바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자세한 건 어머님 아들이랑 얘기하세요. 전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사장이고 사장이 가족이라면서 일할 거라고 데리고 왔으면 직원들 입장에선 솔직히 사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나쁜 얘긴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오죽 작은 신우가 일도 안 하고 못했으면 직원들이 진짜 한 명 하면 계속 와 저한테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내 소리치며 화내는 시모한테도 너무 화가 났지만 그걸 또 쪼르르 시모한테 말한 작은 신우한테도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서 전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작은 신우를 데리고 시댁애가 생전 처음으로 시댁을 엎어버렸다더군요. 그 순한 아들이 시댁에서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우니 신우들이며 시모는 좀 많이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한 1년은 거의 만나지 않고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뵙다가 1년 후엔 종종 시댁애가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별 말도 없고 전처럼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도 없으니 저 역시 시댁에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 4년 차부턴 저도 시댁의 마음을 많이 열고 시모를 전보다 더 많이 챙겨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그게 또 당연한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시모 연세도 70이 넘으시다 보니 남편이 자주 시댁에 오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누이들이 은근슬쩍 저한테 합가를 요구하는 거 있죠?
옳게. 이제 우리 엄마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혼자 둘 거야. 아들 하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사니까 엄마가 얼마나 쓸쓸하겠어. 안 그래? 그래, 언니. 우리 엄마 오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언니도 좋지 않아요? 조카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좋잖아요. 오빠랑 언니가 여기 오기 힘드니까 차라리 엄마가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합가요? 뭐 어디 어머님이 편찮으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머님 친구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저희 지역으로 오실 필요는 없죠. 아니 왜?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가족이랑 사는 게 더 재밌고 좋지 뭐. 그럼 우리 엄마 여기서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지내시게 할 거야? 전 신우들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도 시모는 고개만 끄덕끄덕이면서 별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들이 자기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아가씨, 말이 좀 이상하네요. 형님이랑 아가씨가 내내 집에 있는데 어머님이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형님하고 아가씨 뭐 가족도 아닌가요? 저랑 남편은 내내 밖에서 일하느라 저녁 다 돼서 들어오는데 형님하고 아가씨는 집에도 계속 같이 계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시는데 그게 더 안 외롭죠. 아닌가요? 어? 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딸이랑 아들이랑 또 다르지. 에이, 요즘 세상에 딸이랑 아들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오히려 요즘은 딸이 효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뭘.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프신 것도 아닌데, 합가하겠다고 생전 처음 사는 지역에 모시고 가면 그게 어디 어머님을 위한 길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자 결국 시누이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제대로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턴 시댁 식구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유, 며느라, 이걸 어쩌냐. 나 오늘 친한 지인 딸 결혼식에 왔는데, 아유, 내가 뭔 정신인지 카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 있지?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너 계좌로 좀 보내줄 수 있냐? 내가 나중에 주마. 아, 네, 뭐 얼마나 하시게요? 100만 원만 보내줘. 네? 100만 원이요? 그렇게나 많이 축의금을 내시려고요? 얼마나 친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많이 내세요? 아니, 예전에 네 시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라 그래. 어쨌든 돈 네 큰신우 계좌 보낼 테니까 여기로 보내다오. 아들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너한테 급하게 전화한 거잖니. 어찌됐건 내가 집에 가면 바로 보내마. 전 너무나 급한 시모의 말에 저도 당연히 그 말을 믿고서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시모는 저한테 돈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뭐? 저번 주에 엄마가 결혼식을 갔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나랑 동생이랑 제주도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제주도? 그럼 지인 결혼식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한테 100만 원 받아가시고선 다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계셔. 뭐? 여보, 이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돈은 내가 다시 받아올 테니까 일단 있어봐. 내가 확인해 볼게.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확인 전화를 하게 되었고, 시몬 끝까지 제주도에 지인 딸이 결혼을 했다며 박박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청첩장이라도 보내봐라, 문자라도 보내봐라 해봤지만 시몬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다 삭제했다며 자기를 못 믿는다고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결국 끝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더 얘기를 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전 그때부터 슬슬
속에서 열불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명절이 되자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하고 명절도 잘 지냈습니다. 물론 그전 사건이 있어 서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가 딱 내려가기 전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급하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너 혹시 여기 테이블 위에 있던 상품권 못 봤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네가 준 상품권 어디다 떨어뜨렸나 보다. 아유, 이걸 어쩌냐. 네? 상품권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거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유, 그래. 이걸 어쩌냐. 그거 돈 50 아니니?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요새 치매가 오는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그러더니 너무 속상해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 없으셨던 분이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 그런 시모를 달래며 가방에 있던 상품권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내내 명절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셨잖아요. 이거 상품권 쓰세요. 아휴,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네가 애써서 준비한 상품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잃어버렸다니. 아니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아유, 됐어요.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밖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을 수도 없고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언젠가 찾겠죠. 그만 우시고 그만 속상해하세요. 처음엔 진짜 시모가 속상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딱 집에 가기 전에 목격한 장면만 아니었으면 저도 깜빡 속았을 거예요. 딱 명절을 다 보내고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이 작은 신우의 가방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저와 남편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바로 그 상품권 봉투였어요. 어? 저거 상품권 봉투 아니에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상품권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지? 우리 손주가 하나 제대로 했네. 아니, 근데 저기 가방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 가방 아가씨 방에 걸려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지? 내가 거길 청소하다가 떨어뜨렸나? 어찌됐건 상품권 찾았으니 됐다. 얼마나 다행이야. 밖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안에서 찾았으니. 내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아유, 니들 더 늦겠다. 얼른 가라, 얼른. 나중에 네 시누이들한텐 내가 니들 잘 갔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내려가거라. 분명 시모는 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서 딱 봐도 일부러 상품권을 저기다 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 점점 시댁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큰 신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올케, 엄마가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좀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대. 올케랑 진호한테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어머님이 어디 아프시다고요? 얼마나요? 대체 얼마나 아프신데요? 그게 췌장암인 것 같대. 요 며칠 자꾸 속도 안 좋다 소화도 안 된다고 얼굴도 누래지고 그래서 지금 검사 받으러 가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딘데요? 저희가 갈게요. 저희 바로 올라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올케랑 진호 일 다 빼고 오는 거 보면 더 속상해 하실 거야. 일단 검사 받아야 하니까 검사 받고 얘기해 줄게.
근데 아무래도 췌장암 같아. 전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얄미운 신우들이라고 해도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저렇게 슬퍼하니 저도 마음이 참 속상하고 아프더라고요. 저는 바로 일을 다 제쳐두고 시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가 극구 절 말렸어요. 올케, 괜찮아. 나랑 민숙이도 있는데 올케까지 올 필요 없어. 요즘은 또 간병인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수술도 받고 항암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얼굴 보면 되지. 올케 바쁜데 또 그냥 올라오면 엄마 더 신경 쓰일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게. 걱정하지 마. 형님,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가봐야. 아유, 아니야. 어차피 진호도 나중에 와야 될 거고 올케 요즘 김장철이라 김치 주문도 많고 바쁘다며. 어떻게 사장이 자리를 비워. 하루 이틀 올라와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 둘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입원하면 그때 연락 다시 해줄게. 아휴, 근데 큰일이다. 엄마 병원비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해도 일단 다른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어쩌지? 간병비랑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니까 한 3천은 들겠더라고. 아휴,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싶어. 올케가 좀 도와주긴 힘들겠지? 아, 그래, 올케도 힘들 텐데. 알았어. 일단 엄마 상황 지켜보면서 내가 전화해줄게. 그러면서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큰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아프다고 하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상황까지 이해해주는 시누이들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의 끝에 적금 들었던 3천만 원을 깨서 시누이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당연히 시누이들은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로부터 다음 날 공장 일을 마무리하고서 그날은 아무래도 걱정이 돼 시댁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갑자기 저한테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 있죠? 그리고 전 그 사진을 보고서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한참 신호가 가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해외 가셨어요? 저 사진 다 봤습니다. 이 메시지 보시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역시나 시모는 제 전화를 내내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선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아까 전화했었네. 여기가 시차가 이제 아침이라 내가 못 받았다. 그래, 너 왜 전화했니? 어머님 췌장암이시라면서요? 검사 받고 바로 수술 받아야 한다고 그러신 거 아니셨어요? 입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게? 아니, 췌장암이 아니란다. 그냥 좀 소화불량이어서 약 먹고 다 나았어. 나도 한참 놀랬지 뭐냐.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니? 뭐라고요? 그럼 지금 어디 가신 건데요? 아프다고 거짓말하시고 여행 가신 거예요? 아니 뭐 오랜만에 우리 딸들이랑 여행 좀 나왔지 뭐. 니들한테 가자고 하면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여행 간 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아가씨가 다 SNS에 올렸던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실 수가 있냐고요? 그럼 3천만 원은요? 3천만 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검사 받으신 거 맞으신 거예요? 아유, 예. 고작 그거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그냥 효도에다 치면 되는 거지. 아, 그리고 말 맞다나.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고작 3천 가지고 그래. 남들은 사업하는 며느리 있다고 하면 꼬박꼬박 용돈도 받고 그런다던데. 넌 한 푼 나한테 쥐어준 적도 없으면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니? 그냥 나 효도여행 보내줬다고 쳐라. 그럼 되잖아. 뭐라고요? 돈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시라고요. 아유, 예. 뭘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화를 내?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며느리가 돼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쓰겠어? 아유, 됐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행 와서 나 이렇게 기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자. 그러더니 시모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모는 받질 않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모녀는 정말 작정을 하고 제 돈을 받아간 거였어요. 애초에 시모가 아픈 것부터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검사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였어요. 차라리 끝까지 숨겼으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도 없고 아둔한 시누이들은 좋다고 SNS에 사진까지 딱 올리면서 해외여행을 자랑했던 거였죠. 전에 아가씨가 저희 공장에 왔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가씨는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자기 SNS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젊은 직원들과는 서로 팔로우하고 그랬던 모양이더군요. 한 직원이 마침 아가씨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전 아예 모르고 넘어갔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서 열흘 후가 되어서야 뻔뻔한 그 세 모녀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세 모녀가 받게 된 건 다름 아닌 고소장이었습니다. 입국을 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신우가 얼마나 급했던지 제 공장까지 내려와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야? 뭐 고소장? 너 어떻게 날 고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날 고소하냐고? 이걸로 끝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그딴 식으로 속이고서 남의 돈을 갈취하길. 내가 그 3천만 원 모으려면 김치를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네가 알아? 뭐? 너? 이게 진짜 어디서 건방지게 신우한테 너라고 해? 그럼 염치도 없는 사람을 사람 대해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야, 너야말로 사람 물로 봤어. 내가 아주 니들 끝까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줄 거야. 다신 이런 짓 절대로 못하게 내가 제대로 정신교육 시켜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진짜 당장 고소 취하 못해? 당장 취하해? 너 안 그러면 진짜 나 가만 안 둬? 못해. 나 절대로 못하니까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 결국 큰 신우는 제 머리채까지 잡았고 그날은 아예 공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큰 신우를 데리고 갔고 큰 신우에겐 고소장이 하나 더 추가되게 생겼어요. 그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세 모녀는 끝까지 아주 염치를 모르더라고요. 결국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었죠. 그랬더니 시모는 아주 남편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너, 네 처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 다 보면서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네 처 우리 앞에서 무릎 꿇리게 하고 사과시켜. 너 그러지 않으면 엄마 너까지 평생 안 볼 거다. 절대 안 봐. 그래 진호 너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니? 제가 이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 봐요? 안 보신다고요? 예, 그거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도저히 염치 없는 저희 식구들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속이세요? 지금까진 그래도 제 가족이니까 제가 감사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앞으로 절대 안 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온 건 마지막으로 제가 기회 한번 달라고 이 사람한테 제가 싹싹 빌어서 온 거예요. 근데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화를 내시다뇨. 뭐? 진호야, 어떻게 네가... 몇 번이고 참았습니다. 몇 번이고. 아버지도 끝까지 지키려고 참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으실 수가 있으세요? 엄마, 누나, 그리고 민수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앞으로는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안에 아들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라고요. 아니, 진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애미야, 네가 그런 거니? 네가 우리 아들 꼬셨어?
이렇게 하라고 네가 시켰냐고. 참 끝까지 염치도 없으시네요. 오죽하면 그 효자 아들이 이렇게 뒤돌아섰겠습니까? 어머님, 마지막으로 저 시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엔 제 얼굴 못 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3천만 원 되돌려주세요. 지금껏 세 분께서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며느리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뒤늦게 시모는 2천만 원을 보내왔고 1천만 원은 금방 갚겠노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1천만 원은 아무리 구해봐도 도저히 없다. 그래도 1천만 원은 내가 나중에라도 꼭 갚으마. 어머님, 1천만 원 그냥 주지 마세요. 어머님 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이냐? 정말 내가 그래도 되는 거야? 네, 대신 제 얼굴 앞으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드릴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어머니께 해드린 건 여기까지예요. 아니,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전 냉정하게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정말로 시댁엔 발걸음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남편은 정말 최소한의 아들 둘이만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긴 하지만 무언가를 하거나 더 해주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이라고 아시죠?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그 벌을 받게 된 양치기 소년이요. 지금은 시모가 진짜로 아프다며 연락이 오지만 저희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모 역시 철없는 두 딸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혼내키면서 부모로서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 신우들 또한 제발 좀 인생을 정직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김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와 여동생도 건강하시고 남편이랑 아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어요. 흔히 사소한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게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직함이 상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